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이제 심화 강좌 제 24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론이라는 파트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시험 주제가 이제 크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맞춰서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6가지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투자의 개념 및 거기에 따라 이제 장점을 이제 부각시켜서 지렛대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위험하고 이제 수익,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과 수익을 이제 논하는 게 두 번째 파트로 지난번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요즘에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고 있고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라는 이 타이틀의 두 번째 큰 주제 중에서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얘는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화폐 시장 가치, 다섯 번째가 현금 흐름, 여섯 번째가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투자론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까지가 1, 2, 3단계까지가 이제 그 전반부 내용이라 봤을 때 총 8문제가 투자론의 범위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포트폴리오까지가 이제 투자론의 한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전반부에서 후반부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평균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론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까지 나온 것은 최대한 다 맞춰주시고 그 투자 분석 후반부에 나오는 그 계산 수치 이런 걸 중심으로 출제되는 파트는 이제 선방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 최근에 독립된 문제 출제되지 않았다는 어떤 통계에 의했을 때 그 가능성이 이제 높은 파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제 분산 투자했었죠. 기본 시간에 많이 잡아봤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고 근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킬 확률을 높인다. 그만큼 그 수익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줄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 자산끼리 이제 그 결합시킨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포지션별로 이제 그 우수한 자산을 골라내고 열등한 자산을 솎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과거의 기출 문제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포트폴리오 자체의 주제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은 내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옛날에 문제 형식을 좀 높였을 때 그 표로 많이 냈었거든요. 표에 수치를 집어넣고 이 표에 대한 해석을 5개 지문으로 탁탁탁 건드렸을 때 그게 좀 어려웠던 회차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13회, 15회, 17회 때 이때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섞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평균분산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286페이지에 그 평균분산 결정법이다라는 말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분산법에 대해서 평균이란 말은 이제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분산법이라는 것은 수익을 측정하고 위험을 측정을 해서 위험과 수익이라는 이 포지션별로 그 우수한 자산을 골라내고 열등한 자산을 이제 솎아내는 자산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연습 문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미 해봤고요. 오른쪽에 연습 문제 보면은 그게 이제 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이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 절대로 풀지 마세요. 표준 편차 계산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표준 편차가 위험의 크기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표준 편차 값을 주어줘요.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값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루트 씌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잡아먹는 문제라서 이제 푸는 과정 안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뭘 보시냐면은 평균분산 원리에 대한 논리는 그게 287페이지에 맨 밑에 3번에 이제 지배 원리라는 게 있죠. 평균분산법을 평균분산 결정법, 평균분산 지배 원리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287페이지 맨 하단부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그 다음 페이지 그 288 표가 그려져 있죠. 요거의 해석이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고 분산은 위험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 뭘로 구성되냐면 우리가 이제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 그 실현 가능한 값들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 내용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 굳혀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수치랑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것이 위험 수치인데 그때 이제 분산값 자체적으로는 기대 수익률 수치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예요. 소수점이 0.00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루트를 씌워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계산하라고 하지만은 표준 편차 값은 이제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 분산 논리에 대해 출제할 때 그 출제원들은 이제 데이터를 제시해줘요. 그런 말로도 나오든. 그럼 평균 분산 논리에 대한 경우 수가 4가지가 나오잖아. 4가지 중에 출제원이 지금 뭐를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시는 좀 순발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대 수익률 수익하고 이제 위험을 측정해서 우수한 자산을 골라내고 열등한 자산 속가내는 방법인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의 자산이 구성됐다. 근데 2개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같다. 근데 이제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표준 편차는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평균 분산법에 의할 경우. 요 말이 표현이 되죠. 평균 분산법에 의할 경우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우리가 이때의 경우수가 B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 A를 선택한 다음 틀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A 투자안과 B 투자안 비교해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B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같다. 이때도 마찬가지야. 항상 평균 분산법에 의하면 뭘 선택한다? 이때도 B를 선택하는 거지. 이 1번과 2번이 평균 분산 논리의 기본이죠. 즉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라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같다. 즉 수익이 같으면은 편차가 작은 것, 즉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같은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그리고 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이 어떤 거?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거죠. 즉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거, 동일한 수익의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당연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논리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이제 B가 더 커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A가 더 크다. 이때도 평균 분산 논리에 하면 뭘 선택한다? 이때도 B를 선택하는 거지. 왜냐하면 세 번째는 수익 면에서도 B가 우수하고요. 위험 면에서도 이제 B가 우수하죠. 그러니까 B는 A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도 낮은 투자안이기 때문에 최고의 이제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 2, 3번 같은 경우는 평균 분산법으로 어느 투자안이 우수한지를 판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항상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기대 수익률은 A가 더 크고요. 표준 편차도 기대 수익률은 B가 더 크고요. 표준 편차도 B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데이터로 나왔을 때 이런 상황 설정을 해주고 문제 그 지문에 보면은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판단하거든 수익 면에서는 B가 더 우수하고요. 위험 면에서는 이제 그 위험 면에서는 A가 더 우수하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의 측정 결과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시험 문제에 A나 B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어느 거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여기 1, 2, 3번 같은 평균 분산 논리의 경우 수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B 같은 상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 같은 상황은 이제 어느 게 우수한지 알 수가 없으면서 A 또는 B를 선택할 것이다 하면서 투자자들의 성향에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성향을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1, 2, 3번은 고민이 안 되는데 네 번째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째에 대한 이 상황 설정을 그래도 어느 게 우수한지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느 게 더 우수한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의사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때 그 정답 체크로 유행했다가 한동안 지금 한 7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또 등장한 것이죠. 밑에 3번에 변이계수가 있어요. 최근 변동계수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 변이계수로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 29회 때가 이제 변동계수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논리가 여러분들 변이계수를 알아두셔야 돼요.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 이 변이계수는 이제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위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이제 옛날 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가 변이계수가 이제 지문으로 하나 나왔을 때 현장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 변이계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하건대 그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냐면은 평균분산법은 계산이 필요 없어요. 평균, 수익 따로, 분산, 위험 따로.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따로따로 측정해서 우수한 걸 골라내는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려다 보니까 변이계수는 계산해야 돼. 즉 평균분산법이 평균점 분산이잖아요. 표현을 할 때. 근데 얘는 평균분의 분산이야. 평균분의 분산. 결국 구체화시키면은 얘가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지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변이계수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고 했었냐면은 변이계수는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이라는 것은 이제 분수를 말하죠. 당자 앞에 있는 게 밑으로 깔고 당자 되는 게 위로 덮잖아요. 이때 수익률 한 단위를 잡았을 때 1% 수익률 얻기 위한 위험, 부담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변이계수에 대한 논리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판단은 변이계수 값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투자안이 되고요. 그리고 변이계수 값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투자안이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게 평균분산하고 변이계수의 논리입니다. 근데 같이 나왔었어요. 그럼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해봅니다.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자료가 실제로는 A, B, C, D 또는 A, B, C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박스 안에 표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두 가지 자료가 주어져요. 기대 수익률이 주어지고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개의 자료가 주어지기를 A 투자는 기대 수익 10%고 표준 편차가 이제 5%고 B 투자는 이제 기대 수익 20%고 만약에 이제 표준 편차가 16%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그 박스 안에 이제 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만 딱 이렇게만 자료가 주어져도요. 포트폴리오 문제를 구성할 때 요것만 해도 질문이 5개 이상 나옵니다. 요 자체 별로 안 되는 것들 건드려 불구하고. 근데 평균분산하고 이제 변이계수에 대한 상황 설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지문을 나왔을 때 똑같은 데이터요. 평균분산법에 의할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분산법에 의할 경우 A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OX 또는 B를 선택할 것이다. 요거는 OX. 즉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건 전부 다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온 적도 있었어. A다, B다, 이렇게. 근데 왜 이게 이제 성립이 되냐면 지금 평균분산법에 의할 경우라고 문제의 조건으로 깔아줬잖아요. 그럼 평균분산법의 경우수가 모여서 4가지의 경우수가 있었죠. 그 4가지의 경우수 중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돼. 이게 이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러면은 4가지 경우 중에 어떤 걸까 따져봤더니 수익면에서는 B가 더 우수하고요. 위험면에서는 A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수익하고 위험의 측정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인 네 번째 같은 경우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전부 다 틀렸고요. 뭐라고 해야 돼? A 또는 B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 근데 같은 문제에 그 보기 5개 중에 이 위에 평균분산 논리에 대한 지문과 같이 섞어서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변이계수에 의할 경우 이렇게 출제해요. 변이계수법에 의할 경우 그럼 이렇게 되냐? A가 B보다 선호된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오거든요. 또는 B를 A보다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럼 요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A를 B보다 선호한다 이건 맞고요. B를 A보다 선호한다 이건 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변이계수의 경우는 지금 평균분산법에 제시한 어떤 결과는 좀 다르죠.
평균 분산법은 어느 걸 선택한다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이 상황 설정에서 A 또는 B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A가 B보다 더 선호된다. 우수하다는 뜻이야. B가 A보다 선호된다. 이건 틀렸다 그랬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상대적인 위험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변이계수 값으로 판단하셔야 돼. 이건 계산해야 돼. 계산해 보면은 A의 변이계수를 구하면은 기대분의 편차이기 때문에 A의 기대수는 10%고요. 표준 편차가 5%야. 그 B의 변이계수 구하면 기대수율이 20%고 표준 편차가 16%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A하고 B를 이제 나눠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위험면에서 5% 16%하고 수익률 면에서 10% 20%는 절대값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수익률 한 단위를 맞춰 본 거죠. A 투자는 10%를 1%로 한번 맞춰보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1%를 얻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나눠보면 0.5%의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는 투자 아니고 요거는 B 투자는 20%를 1%로 통일시켜보면 얘는 0.8%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익률을 한다니. 그래서 1%로 결국 얻기 위해서 이걸 다 1% 맞춰본 거야. 또 똑같아졌죠. 동일한 1%를 얻기 위해서 A는 0.5% 위험부담, 0.8% 위험부담이라는 뜻이죠. 그럼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A가 위험부담이 덜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걸 더 선호한다?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지문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B가 A보다 선호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요. 평균분산법은 계산이 필요 없다. 수치만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중에 뭔지 판단만 하시면 되고, 그 변이계수법에 의할 때는 어떻다고요? 나눠서 어느 것인지 상대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시면 돼요. 나중에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즉 10분의 5니까 얘는 0.5, 20분의 16이니까 0.8에서 얘가 더 작구나. 얘가 더 우수하겠지? 이렇게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데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또 한동안 안 나와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계수는 지문 하나인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난이도 현장에서 바로 체크하기 어려운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굳이 어느 건 상대적으로 우수한 걸 따지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서로 장점이 있지 않느냐. 수익면에서는 B가 우수하고 위험면에서 A가 우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럼 장점이 있는 것을 같이 결합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사고방식에 등장한 것이 뭐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변이계수는 간단하게 설명됐지만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9페이지에 그 내용이 기출문제인데 밑에 해설은 전혀 필요 없고요. 그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연습이 될 겁니다. 거기도 이제 이제 그 표준 편차를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위험을 그렇게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참고하기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290페이지에 포트폴리오가 등장하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단어들에 대한 그 연결성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우선은 포트폴리오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하나가 분산 투자야. 그래서 290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동그라미 1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 놓고 동그라미 1번에 분산 투자한다라는 두 번째 줄에 나왔죠. 그래서 얘는 분산 투자 위험을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논리가 쭉 나오죠. 동그라미 2번, 3번. 부동산은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하고 개별성 때문에 유형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쪽에서만 나오는 지문이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란 말이 나왔죠. 포트폴리오 관리에 그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한다 할 때 이런 불필요한 위험이라 요즘에 내지는 않고, 불필요한 위험 무슨 위험이라 그러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키워드가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요거 하나 잡으시라 그랬어요. 그 분산 투자해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이건 위험을 투자에서 존재하는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이 이제 이게 뭐다?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거되는 위험이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포트폴리오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관리라는 파트가 있었죠.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자산 조합을 선택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단어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절반 정도가 시험에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290페이지 이제 나오는 거기에 포트폴리오 총위험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오른쪽 체계, 비체계에 대한 구성 요소를 지문을 한번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책은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걸 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어가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총위험이 있는데 총위험은 이제 체계적 위험하고 이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합. 근데 이제 체계하고 비체계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290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말이 체계적 위험으로 돼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돼 있어. 다만 거기서 동그라미 1번이 의미가 있는 게 체계적 위험에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확정된 예인데 거기에 경기 변동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변화 얘네들은 체계적 위험의 하나의 예로 쭉 들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2, 3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얘는 분산 투자가 위험을 제거해서 전체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인데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금리 변화 이렇게 이제 예를 들 뿐이야. 그리고 이제 비체계적 위험 같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나왔었죠. 개별적인 부동산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 부동산마다 개별성 때문이죠.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전부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 2, 3, 4번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쭉 보다 보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불가능만 따져도 알기만 하셔도 웬만한 지문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도 제거할 수가 없는 위험, 비체계적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 근데 이걸 서로 크로스 체킹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체계는 제거 가능, 비체계는 제거 불가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근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왜 체계적 위험은 제거 불가능하냐면은 체계적 위험이 만약에 충격을 줘요. 그럼 만약에 두 개의 이제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구도상 말씀드릴게요. 두 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자산이야. 그 A, B로 구성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에 체계적 위험이 충격을 주면은 두 자산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을 때 수익률이 변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A 자산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B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움직여. 그러면 마이너스로 이제 영향을 받은 그 두 자산의 경우에 그 두 가지를 결합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같이 마이너스는 결합해도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가 불가능하냐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을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냐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A하고 B 자산에 비체계적 충격을 줬어요. 근데 충격받은 A 자산의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작동해서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근데 같은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B 자산은 플러스로 이제 작동하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어느 한 업종에는 재앙이지만은 또 다른 어떤 업종에는 축복인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마이너스 된 거를 한쪽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결합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상쇄돼 가지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 즉 정리해 보면은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 불가능하냐? 동일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비체계적 제거 가능하다? 왜 그러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 방향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합하는 자산 성격이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상이한 방향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제거 불가능, 가능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출제 그 기출문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체계적 위험에는 동그라미 1번,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논리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는 제거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과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 중에 어느 걸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냐? 투자자들은 제거가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뭐죠? 비체계적 위험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왜냐? 투자자들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투자하지 않으려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은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감수해야 돼? 감수하는 것만큼 이게 제거 불가능하니까 상대방한테 얘는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위험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된다고 이제 지난번에 언급이 되드렸냐면은 우리가 위험 할증률에 반영을 해요. 위험 할증률이 나왔으면 뭐가 등장해야 돼? 이제 무위험률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돼? 요구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 아주 이 자체에도 중요한 게 이때 할증시키는 위험은 무슨 위험만? 체계적 위험만 할증시킨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요구수익률을 10%를 요구해서 상대방한테 만약에 내 돈을 끌어당기려면은 내가 보장해달라는 10%를 최소 해줘라. 그럼 내 돈 당신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요구수익률에는 이미 체계적 위험이 반영이 돼 있어.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감수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필요한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10%인데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 12%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 투자 결정했다. 그럼 투자자는 무슨 뜻으로 사전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 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이제 요구했는데 그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논리지. 근데 나중에 결과가 실현 수익률도 만약에 12%가 나왔다. 그럼 내가 투자한 거 기대랑 실현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거를 만족했어요라는 내용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감수해봤자 상대방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는 위험이야.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은 보상을 받아서 해결을 했는데 비체계적 보상도 못 받잖아. 그러면 얘를 만약에 그럼 최선의 방법 없애버려야 되는데 얘를 이제 제거를 못 시키고 계속 안고 투자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위험이 계속 상존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현 수익률이 저 비체계적 위험 때문에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그럼 기대보다도 미치지 못하잖아. 그럼 결국 투자한 거를 후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투자한 거를 만족했느냐, 투자한 후회했느냐라는 어떤 의사결정과 연관돼서 중요한 부분은 뭐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야.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그럼 최선의 방법은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는 보상도 못 받는 위험이니까 최선의 방법은 제거시키는 거지.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위험이라고 해서 이 비체계적 위험을 이제 불필요한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선의 방법은 얘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제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 자산끼리 결합한다 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자산 조합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291페이지 보면은 거기 맨 밑에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나왔죠. 요것도 우리 시험에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상관계수는 거기 수익률의 움직이는 방향성을 설명한 개념이다라고 밑에 첫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지문이고 뭐 공부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상관계수는 292페이지 꼭대기 보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놓고 우리 책은 이제 거기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고 상관계수와 위험 감소 효과를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 5번이 쭉 나왔어요. 그것도 기출문제 나온 거를 쭉 설명이 된 거니까 그냥 그걸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단어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상관계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복잡하게 내지는 않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충격을 줘서 포트폴 구성하는 A 자산과 B 자산에 충격 주면은 두 자산의 수익률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상관계수란 말은 비체계적 위험에 충격을 받은 포트폴을 구성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의 변동성을 말하는 거죠. 수익률의 변동성. 이런 겁니다. 이 변동성을 논할 때는요, 이 변동성에 대한 논리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변동 방향이 있을 것이고 크기가 나와요. 근데 상관계수는 항상 어디하고 어디 범위를 갖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항상 어느 범위 플러스 1의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마이너스라는 표현하고
이 플러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줘요. 이 마이너스란 말은 뭘 말하냐면은 비체계적 위험에 충격을 받은 두 개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한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성 중에서 변동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인데 마이너스란 말은 어느 방향 움직인다? 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반대 방향. 그리고 이 숫자 1이라는 숫자 있죠? 요거는 반대 방향이고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동일한 크기라는 것은 동일한 크기 1밖에 없어요. 딱 1.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라는 것은 수익률의 두 자산을 결합된 포트폴리오에 비체계에 충격 줬을 때 얘가 어떤 방향으로?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1은 무슨 동일한 크기를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얼마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 보면은 상관계수가 이제 마이너스라면 수익률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므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됩니다. 그 상관계수를 통해서 뭐를 또 할 수 있냐면은 수익률의 방향성에서 결합하는 이 두 개의 자산의 성격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관계수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런 표현을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논리냐 봤더니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두 개의 자산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뜻이야. 상이한데 이제 동일한 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완전히 상이하다는 뜻으로 의미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동일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플러스가 나왔죠. 그 결합하는 자산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동일한 크기가 플러스 1이 돼버리잖아. 방향은 플러스면 유사한 건데 플러스 1이 되면 완전히 유사한 거야. 그 완전히 유사하다는 것은 이거는 분산 투자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만약에 플러스 1이 되면은 비체이 충격받았을 때 A도 마이너스 20%고 B도 마이너스 20%야. 결합해봤자 얘는 제거가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유사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말하죠.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투자 효과야.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얘는 비체계적 위험 있죠?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정도를 말합니다. 제거 정도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 그래. 옛날에 포트폴리오 효과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서 비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체계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설명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상이한 자산끼리 결합한 거야. 그러면은 비체계적 위험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돼요. 완전히 제거된다고 표현하면 좀 약했는지 출지연이 여기다가 어디까지 0까지 제거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두 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돼버려. 어디 없어져. 그 몸은 무슨 위험만 남아? 체계적 위험만 남기 때문에 그럼 총위험하고 체계적 같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이러면 이론상 완벽한 투자가 되죠. 왜 이제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이미 보상을 받아서 해결했고 보상도 못 받는 비체계적 위험은 없애버려서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킬 확률을 100%로 실현시키게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이잖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은 완전히 유사한 자산끼리 결합한 거다 보니까 얘는 포트폴리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전혀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죠? 전혀. 비체계는 전혀 제거가 안 돼. 분산도 잘못한 거야. 그러면 플러스 1이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했어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면은 포트폴리오 효과는 항상 발생한다고 하셔야 돼. 항상. 1인 경우만이 발생하지 않고 1만 아니면은 항상 나타난다. 항상 나타나되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그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떻다? 더 커진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설정이 그 체계에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상관계수에는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도출하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미만 부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는 이제 우선은 분산 투자의 단어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위험을 제거하는 건데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타겟팅은 비체계적 위험이구나.
두 번째 단어죠. 비체계 점을 제거하는 것은 아무 자산기 결합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고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산점을 잘해야 되는데 자산점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가지고 확인한다? 상관계수로 확인한다. 상관계수 항상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범위를 갖는데 마이너스를 가까울수록 결합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에 움직인다는 뜻으로서 효과가 점점 상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커진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비체계점 제거돼서 완벽한 투자가 되고 플러스를 가까이 갈수록 자산의 성격은 유사해서 수익률이 동일 방향에 움직이다가 1이 되면은 완전히 유사한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분산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1만 아니면은 포트폴리오가 항상 나타나되 마이너스를 가까워서 효과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까지 하나의 이제 용어적인 측면의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분산투자, 비체계적, 상관계수 이렇게 정답 부분은 체계, 비체계만 구분해도 50%는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 뭘 했냐면은 평균분사 논리를 통해서 변이계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언급했고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비체계적, 상관계수 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는 내용이 시험에 또 연결을 시켜요. 그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페이지 294에 보면은 거기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하는 내용인지 그거하고 그리고 거기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과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출제원이 좋아했던 문제 형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형식이 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확인 학습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본 강의 시간 때는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거 바로 연결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